네, 보신 대로 산업별 노조를 탈퇴해 개별 기업 단위의 노조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판결이 어제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기존 노조법 해석과는 다른 판결로 향후 노동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이번 판결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른바 발레오 전장 노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인데 이게 어떻게 촉발된 사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 회사부터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네. 99년도에 프랑스의 발레오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에 자동차 부품 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회사 안에 있는 기업별 노조였습니다. 근데 2001년도에 이게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는 이제 금속 노조가 산업별 노조, 그러니까 산별 노조라고 하는데 금속 노조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2010년도에 이제 야간 근로나 연장 근로를 한다는 걸로 이제 금속 노조에서 파업 결의를 해서 파업을 하게 됐는데 이 발레오 그룹에서 아예 직장 폐쇄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이제 근로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에 그러면 우리는 금속노조에서 나와서 그냥 기업별 노조를 우리가 따로 만든 대로 이 기업별 노조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총회를 소집을 합니다. 총회를 소집해서 한 500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 97.5% 정도의 찬성으로 우리 기업별 노조로 다 전환한다라는 결정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금속노조를 탈퇴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금속노조 측에서는 아니 지금 기존의 대법원 판결상으로 봐도 독립성이 없어서 어차피 산별노조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총회 결의 자체가 노동법에 반하는 거니까 무효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결국 이번에 2월 19일 날 대법원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결을 한 거죠. 예. 네. 1심과 2심에서는 재판부가 금속노조 측에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산별노조 지위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노조의 조직제 형태를 갖출 수가 없다라는 게 이유였는데 어제 판결을 보니까 8대 5입니다.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요건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유롭게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독립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그 독립성의 요건과 관련해서 기존의 판결의 태도를 따랐던 건데 그 내용이 단체 협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교섭도 직접 하고 단체 협약도 회사랑 직접 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조직을 갖춰야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 요건 자체를 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도 일단 총회도 소집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기구도 갖춰져 있고 그리고 자치 규약 같은 게 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독립성이 인정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건데 그 근거를 일단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노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노조를 변경할지 그거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그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 기업별 노조로 전환이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이게 파기환송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급심에서 혹시나 대법원과 다른 판결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파기환송을 해도 항소심에서 판단하기에 우리는 이게 독립성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라면 다시 그걸 또 재상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가 열려서 판례를 변경한 상황에서는 그 이후에 파기환송심에서는 거의 대법원의 견해를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판결로 이 산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게 이제 굉장히 쉬워졌죠.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민주노총 측은 이거 정치적 판결이다라면서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한 투쟁력을 그동안 보여줘왔던 모습에 비해서 그럼 앞으로는 어쩐 단체 교섭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산업별 노조라는 게 원래 왜 생기게 됐냐면 통상적으로 기업 안에 노조가 생기면 사용자 측하고 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역별로 모아서 예를 들어서 금속노조 같이 전체적으로 이 같은 업종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노조를 전체로 결성을 하면 사업자들과 좀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별노조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조금 변질됐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너무 심하게 강경적인 노선을 취하다 보면 기존 회사의 이해관계하고 굉장히 상반된 파업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번 판결이 생겼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산업별 노조의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파업 결의를 했는데 아니 우리는 그거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거야라고 하면 이번에 대법원의 결정처럼 사실 웬만하면
그 산업별 노조 지회라고 하거든요. 네. 이 지금 기업별 노조 전환하고 하려고 하는 이 조직을 대부분 다 총회할 수 있고요. 대부분 다 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지회가 언제든지 거의 사실상 이제 기업별 노조로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장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이게 이 노조의 조직 형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네. 앞으로 이 노동계, 노사관계에 미칠 파장은 어떨 걸로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기업별 노조로 전환이 쉽게 인정이 되면 네. 쉽게 말해서 어용 노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사측하고 친한 사람들이 근로자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사측의 이해관계를 좀 대변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별 노조가 생긴 건데 네네. 그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산업별 노조가 뭐 집회도 굉장히 많이 주도를 하고요. 파업도 전체적으로 결정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측을 압박해 왔는데 그게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좀 상관없는 부분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 건전한 노사관계가 좀 형성될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무조건 강경 노선을 취하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전체적으로 모든 이 근로자들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근로조건들에 관련된 투쟁만 앞으로 좀 그러니까 투쟁의 범위를 좀 축소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는 또 앞으로 건전한 노사관계가 성립될 또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른 사건도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2014년 이제 2년 전인데 22사단 GOP에서 네. 총기 난사에서 5명의 동료를 살해한 임병장 사건.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임병장 입장에서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이 있으니까 정상 참작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에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요. 1, 네. 2심에도 역시 사형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임병장이 주장을 했던 거는 내가 이 안에서 따돌림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런 정도의 정상은 참작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네. 일단 이 임병장이 학창 시절에 굉장히 따돌림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격장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이 정도 그 인격장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대 내 이런 가혹 행위를 아예 못 견디고 이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의 그런 참작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제 범죄 내용을 좀 보면요.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도 5명, 상해가 7명이니까 피해도 굉장히 컸고요. 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는 점과 잔혹한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런 사람들만 죽였어야 되는데 친했던 후임병도 난사를 했어요. 근데 그런 측면 때문에 이거는 정삼창작의 여지가 없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사형을 확정한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사형이 선고되긴 했습니다만 실제 이 사형이 집행된 것이 뭐 97년이 네,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뭐 20년 가까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97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집행을 하지 않았죠. 네. 임병장이 이제 61번째 사형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근데 그 이유는 과거에 이제 사형제도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아. 오판 가능성이 굉장히 과거에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는 유지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국제 앰네스티에서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우리나라를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판 가능성도 있지만 또한 또 교도관의 인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국가의 공권력을 빌어서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럴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결국 아직까지 이제 사형은 유지하되 제도는 있으나 집행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굳이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사형제를 존치시킬 이유가 있다. 이쪽 의견을 내는 쪽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형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형 제도는 있잖아요. 이렇게 네. 사형 선고도 나오고 근데 사실상 집행을 안 하니까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그럼 뭐하러 사형 제도를 두느냐. 네. 근데 첫 번째로는 사형 제도를 폐지를 해버리면 그 후에 다시 부활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 혹시 나중에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될 네. 상황이 돼도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사형제도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형제도가 있으나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기결수가 아니에요. 미결수입니다. 그러니까 미결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 기결수가 돼야 노역을 하는 건데 사형이 네. 집행되지 않았으니까 집행이 안 됐으니 미결수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리도 굉장히 힘들어서 이럴 바에는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뭐 감형 없는 무기수로 바꾸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형제도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사형수 61명
언제든지 집행은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국가적으로 앞으로 사용을 다 집행했다라면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사용 제도 자체는 그래도 유지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런 좀 뭔가 불합리한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더 네. 낫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이 사형수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 이 사형수에게 들어가는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부분 사형수들은 독방에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미결수기 때문에 감형이라는 개념 없이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생 있는 거죠. 아, 예. 평생 있다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종 세금으로 이 사람을 먹여 살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최소한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무기수라고 해서 밥을 안 먹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형을 집행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형 집행에는 말씀드렸던 오판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건 사회로부터 이 사람을 격리해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사형 제도는 두 대, 사형은 네.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격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오판 가능성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실제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겁니까? 그 재심이라는 게 있죠. 네. 실제로 사형 선고가 나와서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 재심이 청구가 되고 그 이후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 과거에. 네. 근데 물론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수사 기법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그래서 오판 가능성이 적다고 하지만 네네.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오판 가능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사실 사형 집행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사형 선고도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97년부터 지금까지 사형 선고가 돼서 남아있는 사람이 61명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형 선고에 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어서 또 일각에서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법원이 신중하게 판결을 하면 네네. 그래도 사회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정당한 소위 말하는 응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측면에서는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네. 같이 나오는 범죄 거죠. 재발 예방 방지 효과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 조사를 해보면 네. 사형 제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요한 그 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네. 근데 일단 심리적인 유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범죄자 입장에서 내가 사형을 당할 것 같기 때문에 범죄를 하지 않는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사실상 범죄자가 느끼는 위화 정도는 거의 동일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큰 실효는 없다라는 또 일각의 얘기도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임병장의 경우에는 관심병사로 분류됐던 네.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어떤 관리 대책들이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나오거든요. 개선책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 이후로 이제 뭐 특별 전문 진단도 하고 개개별로 면담을 해서 이 사람들이 관심사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군대 내 잘 융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 뭐 그 이후에 다시 큰 사건이 터지지 않아서 일견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관심사병을 지정하는 것, A급, B급, C급으로 지정하는 거에 이제 전문가가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가끔 A급이 돼야 될 사람 B급이나 C급이 돼서 전방으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관심사병으로 지정을 하면 그 자체로 또 왕따를 유발할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역기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관심사병이라는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책까지는 도출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사건의 판결 내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